안녕하세요, 선스케입니다. 오늘은 쿠팡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국토교통부는 공고를 내면서 택배 사업자 지위에 쿠팡을 포함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나는 쿠팡에서 택배도 받고 로켓 배송도 받는데 택배 하고 있는 거 아니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택배 운송 사업자, 그러니까 택배 사업자라는 것은 뭐냐면 제3자 택배, 그러니까 어느 다른 기업들이나 어떤 사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택배 운송을 하는 업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쿠팡은 사업 형태가 어떠냐면 물건들을 직매를 해요. 그러니까 쿠팡이 구매한 물건들을 물류창고에 넣어놓고 물류창고에 있는 쿠팡의 물건을 소비자에게 쿠팡이 배달을 하는, 그러니까 택배는 아니고 자사의 물건을 소비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택배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달라진 것은 이런 3자 택배, 3자 물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쿠팡은 2018년에 택배 사업자 자격을 얻은 적이 있는데 1년 만에 반납을 했죠. 사실상 택배 물량을 소화를 하지 못하고 로켓 배송 물량이나, 그러니까 직매를 한 물건들을 팔거나 하는 것에 또 집중을 하는 바람에 지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업을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반납을 했고, 반납을 하면서 우리 다시 돌아오겠다 얘기를 했고, 지금 1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사업자 지위를 다시 얻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요. 국토교통부 고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택배 사업자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뭐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의 영업소, 뭐 그 화물 분류, 그러니까 물류 창고 같은 것들을 3개소 이상을 가져야 된다. 뭐 1개 이상은 3,000제곱미터가 넘어야 된다. 뭐 100대 이상의 차량, 그러니까 이 택배 운송용 허가 차량이라는 것은 흔히 알고 있는 배 번호판이죠. 배 번호판을 달고 있는 택배 운송용 차량을 100개 이상 확보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뭐 사업 계획서를 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 쿠팡은 이미 많이 커 있고 물류창고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당연하게 신청을 하면서 택배 사업자 지위를 바로 얻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직 뭐 그 이후에 후속 기사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18년에 쿠팡이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은 쿠팡이 택배 사업자를 신청을 하는 요런 시기였는데, 그때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쿠팡이 2018년에 확보를 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은 뭐 새로운 시도라는 반응도 있었고, 이 쿠팡은 계속해서 지금 2018년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적자에 못 이겨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 쿠팡의 얘기는 다른 판매자나 타사 물량까지 소화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고객들 서비스를 좀 더 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쿠팡은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직매 후 배송 방식이었는데 그걸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택배회사 전환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그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근데 좀 더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택배회사로 전환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는 조금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에 1년 만에 반납을 했는데요. 택배 사업자 지위를 반납을 했는데, 그 반납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체 물량, 그러니까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 등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 물량을 감당하기도 힘드니까 우리는 택배 사업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택배 사업자 지위를 반납을 하겠다 얘기를 했고, 다시 1년 만에 재승인을 뭐 앞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재승인이 됐죠. 재승인이 돼서 다시 택배 사업자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 재승인을 앞두고 신청 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쿠팡이 그러면 야 택배 사업자 지정되면 니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택배 사업자가 되면 택배 기사한테도 쿠팡맨하고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다 아시겠지만 쿠팡맨은 일단 직고용 형태죠. 직고용 형태고 이제 그 다른 택배 회사들의 택배 기사님들이 이제 건당 얼마씩 이렇게 받는 구조라고 하면 일단 월급을 받는 게 기본적으로는 다르고 월급을 받되 거기서 인센티브를 받죠. 가구당 몇 가구를 돌렸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담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직고용 형태고 주 5일제고 52시간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토부에 이제 사업 신청서를 내면서 2018년에 신청을 했다가 반납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택배 물량을 적극적으로 소화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는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소화를 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이 좀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쿠팡의 손익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쿠팡은 비상장사기 때문에 그 공시 의무는 없어요. 공시 의무는 없는데 매년 4월경에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사업 성과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쿠팡은 다 아시다시피 매출액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회사고요. 2018년에 4조 3,500억에서 2019년 7조 1,500억까지 증가를 합니다. 2017년 자료 제가 뒤에서 더 보여드릴 텐데 2017년에서부터 계속 60%씩 증가, 60%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고 2020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폭을 보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억에서 12조에서 13조 정도 되겠죠. 이게 문제는 영업 손실인데 영업 손실이 굉장히 커요. 영업 손실이 2018년에 1조 이상이 났고요. 2019년에 7,200억이 났는데 상식적으로 영업 손실이 7,000억이 났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2018년에서 19년 넘어오면서 영업 손실이 36%가 감소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호의적인 기사가 많았고 이때도 쿠팡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투자를 끝내고 이런 많은 곳에 투자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시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것의 이제 결과는 올해 4월에 나오는 2020년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가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매출은 7조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영업 손실이 7천억씩 계속 나느냐? 그거는 한번 비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 중에서 인건비랑 광고 선전비가 매출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같이 따라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인건비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문 물량이 많아질수록 쿠팡맨의 고용이나 이런 거 직고용이기 때문에 쿠팡맨이나 이런 쪽에 고용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광고 선전비 같은 것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결국 생각을 해보면 이걸 줄이지 못하면 결국 이익으로 돌아서지 못한다라는 의견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은 아직까지는 계획된 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좀 자세하게 보려고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이 표는 2018년은 2017년 대비, 2019년은 18년 대비해서 증감된 거, 아까 그 목록들 있잖아요. 그 목록들에서 전년 대비 증감폭을 한번 보여드린 건데 매출 보시면 2017년에서 18년, 19년 다 60% 이상 계속 상승을 했죠. 그리고 재고자산의 변동과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쿠팡이 계속 직매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물건을 사다가 창고에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사업 구조상 필연적으로 재고자산의 변동과 매입은 매출에 비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고자산이 70%가 되고 40%씩 늘어났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예측컨대 이제 물류센터,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 물류센터의 증가랑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그 물류센터들이 쿠팡의 얘기나 여러 가지들을 종합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 만들어졌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있는 감가상각비나 이쪽에 있는 비용들은 빠질 수가 있다. 그럼 이게 좀 영향이 있겠죠. 이게 보시면 쿠팡에서 얘기하는 이제 배송센터나 이제 풀필먼트 센터, 물류센터 같은 것들의 얘기인데, 이렇게 증가를 해서 168개가 됐고, 지금 2019년 기준으로 10분 거리에 3,400명, 10분 거리에 3,400만 명이 되어 있을 만큼 배송센터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역을 커버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인건비랑 광고 선전비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건비가 굉장히 커요. 지금 매출이 7조인데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1.4조잖아요. 그러니까 1.4조고 지금 2018년 대비해서 늘어난 것만 4천억이 넘어요. 4천억이 넘고 광고 선전비도 3천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광고 선전비의 증가만 1,0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인건비와 광고 선전비의 증가폭만 보더라도 5천억이 훨씬 넘죠. 영업이익이 지금 7,200억 손해인데 5천억이 넘는 비용이 인건비와 광고 선전비의 증가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인건비랑 광고 선전비 같은 것들을 줄이지 못하면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매출이 늘어나면서 계속 같은 비율로, 유사한 비율로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쿠팡이 그러면 성장이 정체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쿠팡이 이번에 이제 2019년에 자료를 발표를 하면서 매출 원가를 이렇게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매출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랑 배송 관련 원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앞서서 보신 표에는 이렇게 배송 관련 원가 같은 것들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공시를 했음에도 표기는 되어 있지 않은데 역산을 할 수가 있죠. 역산을 하면 배송 관련 원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판관비, 그러니까 매출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다 판관비인데 판관비에 배송 관련 원가가 들어가 있던 것을 이제 배송 관련 원가는 매출 원가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판관비에서 뺀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판관 비용이 38%, 두 개 합친 비용이 기존에 얘기했던 판관비일 거 아니에요. 판관비가 38%에서 26%, 27%로 감소가 되는 거죠. 결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판관비 원래 높아 보이는데 이거 배송비 빼면 배송 관련 원가를 빼면 판관비 그렇게 높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나라 전체 택배 물동량, 그러니까 전체 택배량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택배 물량이 27억 9천만 개, 28억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28억 개 정도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 보이시죠? 근데 지금 2020년 자료가 아직 없는데 2020년에는 당연히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졌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런 추세에 더하기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죠. 근데 지금 쿠팡은 지금 그 택배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쿠팡이 지금 예측컨대 5억 개 정도의 연간 5억 개 정도 수준으로 박스를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종합을 해서 연간 택배 물량과 쿠팡이 5억 개를 합쳐서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한 국내 택배 물동량의 한 15% 정도는 쿠팡이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5% 정도면 우리나라 업계에서 2에서 3위권 정도 돼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택배 시장은 CJ 대한통운이 50% 절반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2에서 3위권이라는 것들이 이제 롯데랑 한진이 15% 내외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5% 언더죠. 12에서 13% 정도를 먹고 있기 때문에 업계 2, 3위권이 가능하다라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직매를 해서 배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택배 물량으로는 잡히지를 않아요. 앞으로도 잡히지 않을 거고. 그래서 순위가 2위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지만 충분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19년 기준으로 그 택배 물동량 그 마켓시어인데요. 대한통운이 절반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롯데택배, 한진택배가 13%, 12% 해서 1강, 2중 이런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하면 지금 롯데, 한진보다 위 아니면 롯데, 한진과 비슷한 수준? 대한통운의 물량도 어느 정도는 뭐 커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 3위권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택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참고로만 보실 수 있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CJ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CJ가 참고로 하실 수 있는 게 3분기 영업이익은 아니고 이건 매출입니다. 3분기 매출이 2조 8천억 수준인데 그중에서 택배가 7,8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전체 영업이익이 1,0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분기에 택배 처리량이 4억 2천만 박스니까 이게 연으로 하면 16억, 17억 정도 되잖아요. 쿠팡이 5억 박스를 연간 한다고 했으니까 3배에서 4배 정도를 대한통운이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정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쿠팡은 이 택배 사업자 지위를 얻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거는 사실 쿠팡에서 발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론칭되었던 그러니까 작년 7월에 론칭했던 로켓제이와 같은 서비스에 힌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로켓제이는 뭐냐면 오픈마켓의 판매자, 그러니까 제3셀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픈마켓의 판매자가 파는 상품을 쿠팡이 매입을 해요. 그거를 매입해서 판매하고 포장하고 배송하고 고객 관리까지 다 합니다. 물론 수수료는 받는 거죠. 그렇게 다 하는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풀필먼트 서비스예요. 아마존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풀필먼트를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게 로켓제이입니다. 결국에는 셀러가 물건을 내놓으면 셀러는 그 뒤에 일, 셀러가 쿠팡의 물류센터에 물건을 보내놓으면 그 뒤에 일은 쿠팡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셀러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셀러는 그 상품에 대한 권리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프로모션을 하거나 할인율 같은 것들은 셀러가 다 정하고 창고에 갖다 놓을 테니까 거기서 포장하고 보내는 거는 쿠팡이 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쿠팡은 어떤 택배 사업자 지위를 누린다기보다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 풀필먼트 사업을 하고 싶은 거고 이게 나중에 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이슈들을 한번 해소하면서 이런 사업들, 풀필먼트 사업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쿠팡이 직매를 해서 하는 로켓 배송의 제품은 500만 개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쿠팡의 오픈마켓 상품은 3에서 4억 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위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택배 사업자 지위가 되면 이런 것들을 받아서 배송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제약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지금은 수수료를 제3셀러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그것들로 물류를 한다라는 명목으로 지금 이거 택배 사업자 지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켓제휴 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택배 사업자 지위가 되면 뭔가 좀 더 떳떳하게 이런 것들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면 택배업계에서 로켓제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반발이 좀 있었어요. 이 얘기가 뭔가라고 하면 택배 사업자 자격이 없다라는 게 일단 1번이고요. 별도의 물류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쿠팡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게 물류 비용, 택배 비용을 따로 받게 되면 그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쿠팡은 지금 제3셀러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비용들, 가입비나 이제 그런 그 수수료 같은 것들을 받을 뿐이지 물류비를 받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제 논리였던 거죠. 오픈마켓은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데 이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거지 물류비를 따로 받지 않아서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25에서 30% 정도가 돼 있고, 지금 이 비용 수수료 자체가 많기 때문에 배송비를 받지는 않아도 이거를 배송비를 받는 거에 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택배업계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택배 사업자가 되면 좀 더 떳떳하게 이런 얘기들을,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택배 사업자 지위를 딱 얻고 나서 그러면 우리 다른 회사랑 제휴해서 다른 회사 거 택배를 해줄게. 거기서 돈을 벌 거야 라는 것보다는 지금 로켓제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사의 서비스를 잡음 없이 수행하는데 1차적으로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후에 다른 이제 기업체나 이런 것들이 쿠팡의 물류센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필먼트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쿠팡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국 가장 그 끝에는, 쿠팡이 하고 싶은 것의 끝에는 택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풀필먼트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덧붙여서 이런 택배 얘기뿐만 아니라 쿠팡은 나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라는 얘기도 돌았습니다. 이제 블룸버그 통신 같은 데에 따르면 이제 사실 나스닥 상장 같은 것들은 비밀이 많아요. 비밀이 많다가 갑자기 어느 날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쿠팡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상태인데, 나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를 했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고, 기업 가치가 300억 달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2조인데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택배회사랑 이커머스랑 바로 비교는 어렵지만 CJ 대한통운이 시총이 4조고 이마트가 한 5조 정도 돼요. 이 32조 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카카오 수준이거든요. 이거 재계 10위권 정도가 됩니다. 이 지금 나스닥이나 다른 시장에서 이 쿠팡을 보는 그 기업 가치를 보는 시각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제 쿠팡이 계속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죠. 지금 물류, 로켓 배송 이런 것뿐만 아니라 쿠팡 이츠, 그다음에 쿠팡 플레이, OTT 사업이죠. 쿠릉, 중고차 사업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하겠다. 그리고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나스닥 상장에 대비한다라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택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에 그 쿠팡의 택배 사업자 지위 획득은 앞으로, 그러니까 풀필먼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쿠팡의 그 꼴이 있는데 거기로 가는 한 가지 단계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 택배 사업을 통해서 상장을 하고 그로부터 얻은 어떤 비용을 통해서 이제 지금의 적자 관계를 좀 해소를 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선스퀘어의 기업수다 쿠팡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